9월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에 수천 개의 페이저, 즉 무선 호출기가 폭발했죠. 타겟만 타격하는 작전이었지만 민간인 포함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 이 작전을 수행한 조직이 두바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26명의 요원 얼굴이 전 세계 뉴스에 공개되고 작전 기법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우방국들한테 공개 비난을 받은 참사 말이죠. 이 조직은 모사드, 이스라엘의 해외 비밀 첩보 기관입니다. CIA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국제법 위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죠. 이 극적인 대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바이로 가보죠. 2010년 1월 모사드는 하마스 무기 밀반입 책임자 마흐무드 알-마부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해서 살해한 전력이 있었고 20년 넘게 이란산 무기를 가자지구로 실어 나르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가 주로 시리아, 이란, 수단 같은 적성국에 머문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아주 가끔 두바이를 들렸습니다. 2009년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수교도 안 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란이나 시리아보단 나았습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서 요원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쉬웠고 보안도 상대적으로 허술했거든요. 모사드는 2009년에 정찰팀을 보냈어요. 외국 여권으로 위장해서 마부후의 동선을 파악했죠. 몇 달 뒤 독살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마부후가 약간 몸이 안 좋다고 느낀 정도였고 이스라엘 소행인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2010년 1월 세 번째 시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왔어요. 똑같은 가짜 여권을 3번이나 재사용한 겁니다. 정보 작전의 기본 중 기본이 뭡니까? 정체 들키지 않기겠죠.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 똑같은 루트를 3번 왔다 갔다 한 거죠. 두 번째 실수는 결제 수단이었어요. 요원 일부가 이스라엘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직불 카드로 호텔비를 냈습니다. 현금 쓰면 될 걸 왜 굳이 추적 가능한 카드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가죠. 세 번째 실수는 통신 방식이었어요. 26명이 여러 호텔에 흩어져 있다 보니 실시간 연락이 필요했는데 직접 전화하면 바로 걸리니까 오스트리아에 중앙 교환대를 두고 거기를 경유해서 통화했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 보면 다 똑같은 오스트리아 번호로 연결되는 거예요. 패턴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가 제일 치명적이었죠. 변장은 열심히 했어요. 가발 쓰고 안경 바꾸고 테니스 선수 코스프레하고 심지어 화장실 들어갈 땐 대머리였다가 나올 땐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나온 요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바이 호텔들이 CCTV 천지였습니다. 모든 복도, 로비,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사람 눈은 속여도 카메라는 못 속이죠. 다섯 번째 실수는 동시다발 호텔 체크인이었습니다. 26명이 비슷한 시간에 여러 호텔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목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조율된 행동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작전 자체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마부후가 호텔에 도착하고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20분 만에 방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고 안쪽에서 문 잠가놓고 빠져나왔죠. 처음엔 심장마비로 보였어요. 호텔 보안팀도 그냥 불운한 관광객이 휴가 중에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시체는 영안실로 갔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부후가 가짜 이름으로 여행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요원을 보내서 경찰서랑 병원을 다 뒤졌고 결국 영안실에서 시체를 찾아냈죠.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아니라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두바이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네 영토에서 암살 작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항공사 승객 명단을 전부 뒤졌어요. 마부후와 비슷한 시기에 두바이를 드나든 외국인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 이름들을 호텔 투숙객 명단과 대조했죠. 그리고 CCTV 영상 160시간 분량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 얼굴이 다 나왔어요. 변장했어도 동선이 연결되니까 누가 누군지 추적이 됐거든요. 수사관들은 직불카드 정보를 추적해서 이스라엘 회사로 연결되는 걸 찾아냈고 오스트리아 교환대로 집중되는 통화 패턴도 발견했습니다. 두바이 수석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편집해서 거의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요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 단위로 재구성한 거죠.
화질은 떨어지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외교였어요. 모사드가 쓴 여권 중 일부는 실제 사람들 것이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여권이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격분했죠. 프랑스 외무장관은 암살은 국제관계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공개 비난했고, 호주는 이스라엘과의 기밀 약속이 명백히 위반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작전 결과만 보면 목표 달성이에요. 마부후후는 제거됐고 하마스 무기 유입이 몇 달간 중단됐죠. 그런데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26명의 요원 신원이 노출됐고 그들은 다시는 해외 작전에 투입될 수 없게 됐어요. 작전 기법이 전 세계에 공개됐고 우방국들과의 신뢰가 깨졌죠. 모사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한 명 제거하려고 수십 명을 희생시킨 꼴이었거든요. 이제 시계를 2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8년 2월 다마스쿠스에서 모사드는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 이마드 무니에를 제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넘게 단 한 장의 흐릿한 사진만 존재했고 1980년대 베이루트 미 해병대 폭탄 테러로 191명을 죽인 주모자였죠. 2004년에 헤즈볼라가 만든 추모 영상에서 우연히 그의 얼굴이 포착됐는데 그게 20년 만에 첫 번째 목격이었습니다. 모사드는 이란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가 2006년부터 다마스쿠스에 가명으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어요. 문제는 시리아가 적성국이라는 거였죠. 시리아 보안망은 이란 못지않게 정교했고 잡힌 이스라엘 척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모사드는 CIA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도 무니에를 원했어요. 그가 이라크로 사람을 보내서 미군을 공격하게 했거든요. CIA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니에만 타겟으로 할 것, 그리고 미국은 정보만 주고 실행은 이스라엘이 할 것. 모사드가 수락했죠. 미국 요원들이 무니에를 미행했는데 약점을 발견했어요. 경건한 가장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시리아 정보부가 제공한 여성 3명을 만나러 혼자 운전해서 다닌 겁니다. 보안상 엄청난 실수였죠. 무니에는 차를 매번 점검했어요. 내부, 하부, 엔진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뒷좌석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는 안 봤어요. 모사드는 여기에 폭발물을 숨겼죠. 몇 달간 무니에를 미행하면서 차가 무방비 상태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무니에가 여성 중 한 명을 만나러 간 사이에 요원들이 타이어 케이스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 다음이 진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폭발 버튼을 누를 뻔한 게 32번이었어요. 무니에가 차에 너무 빨리 타거나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중단했죠. CIA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무니에만 타겟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33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2008년 2월 어느 추운 저녁, 무니에가 시리아 정보부 회의를 마치고 혼자 차로 걸어가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추격 끝에 제거했죠. 목표는 달성했지만 과정이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32번이나 멈췄다는 건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년 뒤 두바이 참사가 터졌죠. 모사드는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빠른 작전은 흔적을 남기고 즉흥적 기회 포착은 불확실하다는 교훈이었어요. 2014년 모사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워키토키를 사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전장에서 즉각적이고 안전한 통신 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모사드는 헤즈볼라가 선호하는 일본 디자인을 복제해서 배터리 일부를 소형 폭발물로 바꿨습니다. 쉘 컴퍼니 네트워크를 통해 16,000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바이 때처럼 6시간 안에 끝내려 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거죠. 몇 년 뒤 여성 모사드 요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페이저도 똑같이 하자고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페이저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헤즈볼라 지도부가 휴대폰 해킹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사드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죠. 아랍 SNS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이스라엘의 휴대폰 해킹 능력이 놀랍다는 식으로요. 헤즈볼라를 페이저 쪽으로 유도한 겁니다. 모사드는 헤즈볼라의 기존 공급망을 침투했어요. 헤즈볼라는 대만 골드 아폴로 회사에서 기기를 샀거든요. 모사드는 부다페스트에 쉘 컴퍼니를 만들어서 골드 아폴로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했습니다. 새로운 페이저 라인을 만들었는데 더 크고 튼튼하고 배터리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었죠. 골드 아폴로는 자기네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 제조는 모사드가 통제했어요. 중간 유통업자도 몰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몇 달간 테스트했어요. 어떤 벨소리가 가장 효과적인지, 페이저가 울리면 확인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다 측정했습니다. 답은 2초였어요. 폭발 반경도 최소화해서 소지자만 다치게 설계했죠. 유튜브에 페이저 광고까지 올렸어요. 진짜 고객들이 관심 보이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헤즈볼라에게만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배치 무료, 대량 구매 할인, 헤즈볼라가 완전히 속았어요. 2023년 가을까지 수천 개의 페이저가 헤즈볼라 요원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헤즈볼라의 한 기술자가 10년 전에 산 워키토키가 수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사드는 그를 공습으로 제거했죠. 2024년 9월 이스라엘 정보부가 결정적 정보를 입수했어요. 헤즈볼라가 이란의 페이저 검사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9월 17일 오후 암호화된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페이저들이 동시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2초, 바로 그 순간 폭발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워키토키도 터뜨렸죠. 10년의 대기가 끝났어요. 수백 명의 헤즈볼라 전투원이 무력화됐지만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 발표로는 최소 37명 사망, 3,000명 이상 부상이었고요. 그리고 작전상으로는 단 한 명의 요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서 26명의 얼굴이 전 세계에 공개된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두바이 때는 5가지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2024년에는 10년 계획으로 계획대로 진행됐죠. 차이가 뭘까요? 인내였습니다. 두바이는 빨리 끝내려고 했고 페이저는 느리게 준비했어요. 두바이는 CCTV를 잊었었고 페이저는 아예 현장에 안 갔죠. 두바이는 직불 카드 썼고 페이저는 돈 흐름 자체를 쉔 컴퍼니로 숨겼습니다. 모사드는 두바이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작전 기법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일을 겪었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어요. 속도보다 계획, 즉흥보다 준비, 6시간보다 10년을 선택한 거죠. 두바이는 모사드 역사상 최악의 실패였지만 그 실패 없이는 2024년의 작전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첩보의 세계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로 결정됩니다. 감추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사드는 달랐죠. 두바이의 5가지 실수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14년이 걸렸고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는 정밀했지만 국제적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엔은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고 민간인 피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죠. 실패에서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